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8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거물급 인사 세 사람에게 선대위의 주요 직책을 지금 맡겼다는 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분 모두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인선 내용과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는 소식이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주말을 거치면서 큰 윤곽의 선대위 인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윤이 김김김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겠네요. 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세 명의 인사 말씀해 주신 김 그래서 언론에서는 삼각축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총괄 지휘자의 입장을 맡게 된 거고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정책 분야를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선대위 바깥쪽에 후보 직속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아마 뭐 중도적이고 합리적 진보를 포용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머지 인선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태희 전 의원이 총괄상황실장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네. 이외에도 윤희숙 전 의원이라던가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또 발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고로 지금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자리를 옮기다 보니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네. 비어있는 상태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장지원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대위 인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김한길 전 대표 합류 카드가 제가 봤을 땐 좀 의외이면서도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합류는 좀 당연하고 또 이제 바람직한 구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이나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선대위 구도다라고 점쳐지고요. 네. 특히 이제 김종인,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또 그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탄핵 후에 좀 무너진 보수 야당을 좀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중도와 합리적 국민의 시각에서 당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보수당이 아닌 진보 진영에서 일했으면서도 그 진영에 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분을 이제 보수 야당의 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호남 동행 행보, 그렇죠. 그다음에 5.18에서 무릎 사과 이런 행보들을 하면서 어떤 호남 분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를 일정 정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고 그러한 공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이제 당선의 어떤 쾌거를 만들었던 그렇죠.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의 키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당연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후보도 당대표도 모두 다 그거는 동의를 하는 거였던 것 같고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좀 그려내는데 후보가 역할을 좀 맡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그렇죠. 시절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왔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이름이었죠. 그 당명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또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당 인사라고 하는 평을 또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한길 전 대표의 네. 영입은 좀 의외인데 예. 이게 윤 후보와의 인연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언론 분석 기사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예. 2013년에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이었을 때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했었고 네. 그때 당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후보 그 당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해줬다고 해요. 예. 그때 인연부터 쭉 계속 되어 왔었고 또 김한길 전 대표가 2016년 민주당을 이제 탈당한 이후에 네. 그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계속 함께 해왔고 그렇죠. 지난 대선 때에도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도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후보 맞습니다. 출마로. 네. 그래서 어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도 정말 역할을 좀 맡기고 싶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후보와의 인연 그리고 향후 그런 단일화의 역할 네. 그리고 이제 중도 외연 그렇죠. 확장의 어떤 이 세 가지 카드로서 이 김한길 대표를 영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께서는? 저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영선의 정치 신인이니까 예. 뭐 경륜이라던가 정책적인 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서 그렇죠. 좀 탄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하면 역시나 대표적인 타이틀은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에서도 이것을 주요 의제로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던가 조금 더 너무 보수 우파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도나 약자의 시각에 접근하는 그런 네. 걸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탄생 이후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렇듯이 이번에도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강령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고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이번에도 저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저는 이 삼각체제, 삼김체제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약간 갸우뚱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패싱론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것은 굉장히 한국 정치사에서 주목받을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진들도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기용을 해서 MZ세대가 갖는 이것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좀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시 염동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체육계 미투를 이끌었던 여성을 예, 영입한 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보수당에서 이 여성인권 문제나 미투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사실 영입된 분도 굉장히 당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당내에서도 여성 의제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만약에 어떤 인사를 영입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호나 뭐 인사 영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골탈퇴의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어쨌든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신보라 의원께서 네. 총괄 선대위원장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킹메이커 이렇게들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역할은 컸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2년 그 박근혜 후보 대선 승리 때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경제민주화 그 구상으로 실은 이제 대선 승리를 좀 이끌었었고, 예. 그럼 2016년도에는 또 민주당에 가셔서 그랬죠. 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때 당시 민주당이 오히려 총선을 승리하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과반 의석은커녕 네. 122석 정도에 이제 그치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2021년 총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당시 이제
참패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선거를 거의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선대위원장에 오셨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역할론이 좀 부재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생리도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지난 재보궐 선거를 또 이끌면서 여론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죠. 일정도 감각이 더 무르익었고 예. 또 이준석 패싱론도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이제 그 미래통합당 당에서 보실 최고위원 할 때 네.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통합 과정에서 같이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이 그 황교안 대표 체제를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당내 마찰이 엄청 심했었어요. 당내 다선 의원들의 반대도 많았었고 네. 그럴 때 이준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가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역설을 많이 했었고 예.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 선거 키맨으로서의 능력 이거는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괄 상임위원장으로 네. 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훨씬 더 적극성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오히려 홍보랄지 SNS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총괄을 담당하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고 또 좀 새로운 선거 전략을 펴는 데서는 분명히 이준석 당대표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연륜 그리고 당의 생리에 대한 이제 기반 이 경험칙 그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해서 이끈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큰 중임을 분명 맡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사실 민주당에서 충분히 긴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약간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이 경제 민주화를 하면서 민생 문제를 많이 다뤘기도 했고 선거를 이끌면서 진영 논란만으로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체화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들어와서 아마 판을 흔들면서 극렬한 어떤 우호 정책이 아니라 분명히 약자 중심이라든가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양성평등에 있어서도 보다 진전된 아마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유권자로서 해봅니다. 다만 제가 자꾸 짚는 이유는 저는 사실 그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의지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던 유권자로서 그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려고 했던 보수당 의원들이 너무나 당내에서 힘들게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걸 주장을 한다면 정말 그거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만약 뭐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보수당의 가치적 측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젊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젊은 비대위원 못지않게 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번 서준을 거주는 것도 정말 정치 원로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 뭐 여야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저는 혐오 발언하거나 5.18 망언하는 정치인들 이번 기회에 좀 여야 모두 과감히 이제는 국민들한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네. 결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때로는 악역도 필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들리고요. 민생 문제는 사실 뭐 어느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진영 논리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 시작된다는 보도 지금 나왔고요. 학교 방역 지침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지금 들어간 이후 지금 저희가 시간을 3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숫자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죠. 학생들 백신 접종도 지금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접종률은 아직도 좀 낮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불안하긴 한데 전면 등교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도 좀 정리해보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치러진 수능 방역
그리고 학교 현장의 준비 때문에 네. 다른 분야보다는 3주 늦게 이제 학교에서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오늘부터 돌입을 했는데요. 네. 지방은 이미 전면 등교를 했고 다만 수도권 유초 중고교는 오늘부터 하되 과대 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좀 학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4분의 3 이상, 예.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예. 소규모 당일치기 현장 체험 학습들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또 개정한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예.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이라면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자라도 등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동거인이 확진자라면은 PCR 검사 음성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학교의 일상회복이 기대만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하루 평균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데다가 예. 수도권의 약 80%가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의 10% 이상은 학령기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20일 0시 기준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12.8%로 낮은 수준이고요. 네. 정부와 방역당국은 자율접종이던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력 공고안을 넘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습과 사회성 등 교육 결손 측면에서 전면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요.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감염에 있어서 급식 시간이 가장 걱정이라는 의견부터 학교나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다시 원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그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지금 10대들의 예방접종 그 율이 12.8%에 예. 불과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과연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 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시 지금 급식 시간을 우려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지금 우려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전면 등교를 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전면 등교는 아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 격차가 심해지고 그렇죠. 이게 재택 학습으로는 안 되는 사회성 문제라든가 또 자정 내에서의 돌봄이 너무 지금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이 겪는 또 어려움 등등이 종합돼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흐름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12세에서 17세 접종률이 12.8%인데 18세에서 29세가 88.9%로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게 접종이 늦게 이제 나이가 어린 층이 늦게 시작된 것도 있는데 예. 지금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면 이 12세에서 17세가 접종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높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해외 사례라든가 또는 만에 하나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수에 대해서 계속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접종 권고를 한다라도 쉽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나 돼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 과대 과밀 학교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자 이번에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또 돌아오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과밀학교 그렇죠. 해소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해서 장기적 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모들께서 이상 반응, 해외에서의 그 사례들이라든가 또 어떤 것을 어떤 기업의 것을 접종하느냐에 따라 또 좀 이상 반응이 또 많냐 적냐를 지금 다 예민하게 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전면 등고는 특히나 2년째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초반 1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도 콘텐츠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고 장비나 이런 보급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실은 거의 부실하게 운영이 됐고 또한 1년은 어떤 부모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사교육이나 보완되는 것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는 상황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학습 태도 형성이나 어떤 사회성 체득 그리고 기초학력 습득 뭐 이런 교육의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학교 일상화는 필요하다. 네. 다만 보시면 실은 아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백신 접종 대상에서 처음엔 뺐었죠. 제외를 하고 거의 자율 접종에 맡겨 왔었다가
근데 저는 이제 정부의 기조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외한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게 있고. 네. 네. 그래서 한 그 접종 그 율이 한 60% 정도 달성한 이후부터 예. 실은 정부가 그걸 청소년까지 좀 더 확대해서 빠르게 80%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냥 뭐 차 안의 선택으로 이제 청소년들에게 대한 접종 공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접종률을 늘려보기 위한 대안으로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확히 안정성이 확보되었느냐. 그렇죠.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부가 예. 그 신뢰를 보여주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종하는 것에 대해 내 자녀들이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면 그 11세에서 이제 17세가 12.8%라고 했는데 네. 16세에서 17세까지는 40.7%고 조금 높네요. 네, 다만 이제 12세에서 15세는 0.35%니까 완전히 차이가. 이 나이대가 지금 가장 낮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여학생은 생리불순, 남학생은 심근염 등에 대한 접종 우려? 이상 네. 반응에 대한 불안도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우려 불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학교에서도 안전 방향에 대한 점검을 좀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생활 방역에 대한 지도 점검단, 그다음에 합동 점검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정말 형식적인 지도 점검은 되지 않도록 예. 운영하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안전성을 어떻게 부모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게끔 검증해 줄 것이냐라는 네.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께서도 우려를 좀 해소할 방안을 한마디 정도만. 예. 예. 역설적으로 요즘 단계적 일상 회복되다 보니까 재택근무에서 다시 출근하는 근무로 바뀌면서 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사실 지금 언론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야 그렇죠.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백신 맞아서 아프거나 혹은 감염이 됐더라도 돌볼 수 있는 환경도 부모들이 같이 만들어줘야 또 아이들이 안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네. 자, 앤디 킴님께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백신 후유증으로 판단이 되면 일단 지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또 보충해 주셨네요. 자, 오늘 뉴스픽 신보라 전 의원,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